짝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여름이 장터의 소란을 단숨에 집어삼켰고 그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벼락을 맞아 터지는 듯한 굉음과도 같아 구경꾼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곧이어 터져 나온 것은 짐승의 단말마가 아닌 가녀린 여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였으니 흙먼지 자욱한 장터, 한복판 형틀에 묶인 기생 매양의 하얀 등판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어오르며 비단 저고리를 적시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막으며 웅성거렸지만 형틀 옆에 서 있는 조대감의 얼굴에는 흉물스러운 붉은 홍조와 함께 잔인한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는 손에 쥔 채찍을 다시금 높이 치켜들며 술냄새 진동하는 입으로 내 인연 감히 천한 기생 주제의 양반의 수청을 거절해 오늘 내년의 껍질을 아주 벗겨서 저잣거리의 본보기로 삼아주마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니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독한 살기만이 가득했다. 매향은 이미 수십 대의 매질에 정신이 혼미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나 핏기 잃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파는 듯했다. 그때였다. 구경꾼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튀어나온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땀에 젖은 삼배 옷을 걸친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인근 마을에서 힘 좋고 미련하기로 소문난 머슴 칠성이었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목격하고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샜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주인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여인을 보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채찍이 다시금 허공을 가르며 매향의 살점을 노리고 날아드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형틀 위로 몸을 날렸고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매향의 등 대신 칠성의 넓은 등이 그 무자비한 일격을 받아내었으니 살이 터지는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전해져 왔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비명 대신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으며 매향의 축 늘어진 몸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다. 갑작스러운 칠성의 난입에 채찍을 휘두르던 하인도 지켜보던 조대감도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장터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으나 이내 조대감의 얼굴이 붉은 핏빛으로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저놈은 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들어 여봐라. 저 미친놈도 같이 묶어서 곤죽을 만들어라. 조대감의 호통이 떨어지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을 애워쌌고 칠성은 품에 안은 매향을 보호하기 위해 웅크린 채 등으로 쏟아지는 매질을 묵묵히 받아내기 시작했는데 둔탁한 타격음이 울릴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고 흙바닥은 금세 그가 토해낸 핏물로 검붉게 물들어갔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품 안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매향의 체온을 느꼈고 그녀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참혹한 상처들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미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저 거만한 권력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만하시오 내 돈. 내 돈을 줄 테니 제발 그만 때리시오. 칠성이 몽둥이 찜질을 견디다 못해 피 섞인 고함을 지르며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지자 짤랑거리는 맑은 금속성 소리가 흙먼지 날리는 장터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매질을 하던 하인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시선이 일제히 그 날꽃대 묻은 주머니로 쏠렸다. 칠성이 던진 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머슴살이를 하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남들이 버린 집신을 기워 신고 줄인 배를 냉수로 채워가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엽전 주머니였으니 그 안에는 그가 언젠가 작은 땅 한마지기를 사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늙으신 홀어머니의 제사를 모시겠다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머니 끈이 풀리면서 누런 엽전들이 흙바닥에 쏟아져 나오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동전들의 물결에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꽂혔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칠성에게 다가와
발로 엽전 무더기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호, 이 천한 놈이 제법 큰 돈을 지니고 있었구나. 도둑질이라도 한 게냐. 조대감의 비아냥거림에 칠성은 깨진 입술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규하듯 외쳤다. 제 전 재산입니다. 10년을 개처럼 일해 모은 돈입니다. 이 여인의 몸값으로 넉넉할 테니 제발 이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조대감은 바닥에 엎드린 칠성과 피투성이가 된 매향, 그리고 흩어진 엽전들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사실 그에게 있어 기생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일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눈앞에 굴러들어 온 unexpected 횡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내 놈의 정성이 가상하구나. 감히 내 흥을 깬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 돈을 봐서 인연의 목숨만은 붙여주마. 대신 내 놈은 오늘부로 인연과 함께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조대감은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엽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담게 했고, 칠성은 자신의 10년 세월이 남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쓰라림을 삼켜야만 했다. 구경꾼들은 저런 멍청한 놈 기생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다니 국원 이제 거지가 되었구먼이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어떤 조롱도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품 안에 안긴 매향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뇌리에 가득 찼다. 조대감과 하인들이 돈주머니를 챙겨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뜨자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축 늘어진 매향을 등 뒤로 조심스럽게 업었는데,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장터에 소란이 잦아들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울 무렵 칠성은 매향을 업고 터덜터덜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천하의 바보, 칠성이라는 멸시 어린 별명만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쓰다듬으며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유언을 떠올렸고, 비록 가진 돈은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으니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도 굶주린 배를 채울 한 줌의 보리쌀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매향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칠성은 움찔거리며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등에 업힌 여인의 핏물이 자신의 삼배옷에 스며들어 끈적하게 달라붙는 감촉을 느끼며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버려진 흉가 혹은 산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속 동굴이라도 찾아야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 터였다. 칠성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괜찮다. 괜찮아. 사람은 살려야지.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땅이야 나중에 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맺혀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오르며 칠성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는데, 그가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오래전 화전민들이 버리고 떠난다 허물어져가는 토굴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찢어진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는 등에 업힌 매향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듯 등을 웅크렸고, 발밑에 차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결코 그녀를 놓지 않았다. 토굴에 도착한 칠성은 거적대기를 모아 바닥에 깔고 조심스럽게 매향을 눕혔는데,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깨지기 쉬운 백자 인형 같았고, 엉망이 된 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칠성은 급한 대로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지혈을 하고 토굴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계곡물을 두 손 가득 담아와 그녀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시오. 짐승 밥이 되기 싫으면 눈을 떠야 하오. 칠성에 투박하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토굴 안에 울려 퍼졌지만 매향은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흘릴 뿐 깊은 혼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와 공복의 쓰라림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했다. 그러나 칠성이 몰랐던 것은 그가 오늘 버린 그 엽전 주머니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고 그의 비천한 신분을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된 칠성의 곁에는 훗날 세상을 호령할 지혜를 품은 한 여인이 생사의 기로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동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칠성의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 시려왔고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매향의 머리맡을 지키며 꺼져가는 모닥불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젖은 나무가 타닥거리며 내뿜는 매운 연기에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음에도 그는 행여나 자신의 기침 소리가 겨우 잠든 매향을 깨울까봐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참아내고 있었다. 동굴 안은 음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칠성에게는 그 역한 냄새보다 매향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과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기에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 조심스럽게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제발 이 밤을 넘겨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지난밤 마을에서 쫓겨나듯 도망쳐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매향의 안색이 조금은 돌아온 듯 싶었으나 여전히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느껴져 몸을 웅크리며 매향의 곁을 더욱 바짝 지켰다. 동이 트자마자 칠성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마을로 내려가 구걸이라도 해서 약과 죽을 구해오리라 마음먹었으나 막상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현실은 지난밤의 추위보다 더 혹독하고 냉랭했으니 평소 그에게 주문이를 맡기며 친근하게 대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보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듯 코를 막고 피해가거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저기 봐. 기생한테 미쳐서 전 재산을 탕진한 바보 칠성이 놈 아니야. 어우 재수없어. 아침부터 저런 놈을 보다니 오늘 일지는 다 틀렸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에 꽂혔고 그가 평소 일손을 돕던 김진사 댁의 대문 앞에 서서 밥 한 덩이만 적선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하인들이 뿌린 소금 세례와 몽둥이질 뿐이었다. 어디서 감히 조대감님의 눈밖에 난 놈이 밥을 빌러와 당장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해버리겠다. 하인의 호통소리에 칠성은 쫓겨나듯 뒷걸음질 쳤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꼴을 보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매향을 생각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다. 조대감의 서슬퍼런 위세가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어 누구도 감히 칠성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결국 사람이 아닌 산에게 기대기로 결심하고 발길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산속을 헤매며 칠성은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갑부리와 산나무를 캐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약초이고 무엇이 독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는 어릴 적 어깨 너머로 배운 얄팍한 지식과 자신의 직감에 의존해야만 했고 혹시라도 매향에게 탈이 날까봐 자신이 먼저 씹어 맛을 보며 독이 없는지 확인하는 무모함까지 서슴지 않았다. 흙투성이가 된 입가에 쓴 물이 배어들고 뱃속에서는 요동을 쳤지만 그는 품 안 가득 채워지는 풀뿌리들을 보며 바보처럼 실실 웃음을 흘렸는데 이는 자신이 굶어 죽더라도 적어도 매향에게 먹일 무언가가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한참을 헤매다 운 좋게 발견한 산딸기 덤불에서 붉게 익은 산딸기를 한 줌 따서 소중하게 나뭇잎에 싸들고 동굴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매향이 내탄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갔다. 아가씨 정신이 드세요. 나 알아보겠어. 유칠성이 구먼 유칠성이. 그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매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에는 고마움보다는 경계심과 허무함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어 첫마디를 내뱉었다. 왜 나 같은 걸 살렸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매향의 싸늘한 반응에 칠성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으나 이내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나뭇잎에 쌓은 산딸기와 지식인 쇳뿌리를 그녀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죽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일단 이거라도 좀 잡숴봐요. 배고프면 저승길도 힘들어 못 가는 법이래요. 칠성이 엉뚱하면서도 순박한 대답에 매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헛웃음을 흘렸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산딸기의 상큼한 향기와 칠성의 손에 난 핏자국들을 보며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칠성은 매향이 몸을 일으키는 것을 돕기 위해 그녀의 등 뒤에 거적을 받쳐주었고 숟가락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산딸기를 하나씩 집어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떨리는지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는 듯했다. 매향은 입안에서 터지는 산딸기의 과즙과 함께 칠성의 손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를 동시에 맡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투박하지만 진실된 호의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방에서 숱한 사내들의 비단옷과 화려한 언변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흙투성이가 되어 먹을 것을 구해온 이 남자의 침묵과 행동이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으니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하수인이었던 꺽쇠와 그 패거리들이 들이닥쳐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기 때문이었다. 어이쿠, 여기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 견우와 직녀가 계셨네. 꼴하고는 아주 거지 발사계 같은 꼴을 하고 자빠졌구만. 꺽쇠는 몽둥이로 동굴 벽을 탕탕 치며 위협을 가했고 칠성은 반사적으로 매향의 앞을 가로막으며 온몸을 잔뜩 웅크려 경계태세를 취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우린 쫓겨났잖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가칠성이 평소답지 않게 큰 소리로 윽박 지르자 꺽쇠는 짐짓 놀란 척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며 칠성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칠성은 윽하고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만 결코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다. 이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대감마님께서 혹시라도 내 놈들이 딴 마음을 품고 도망칠까봐 감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 놈이 마을에 얼씬거리는 꼴이 보기 싫으시다니 앞으로 먹을 걸 구하려면 산속 짐승들하고 싸워서 뺏어 먹든가 해라. 꺽쇠 일당은 칠성이 힘들게 모아둔 백감을 발로 차서 흩트려 놓고 겨우 받아놓은 물동이를 깨트려 버린 뒤 낄낄거리며 사라졌는데 그들의 악랄한 행패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두 사람을 말려 죽이려는 잔인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깨진 물동이 조각과 흩어진 팩감을 보며 칠성은 망연자실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매향의 흐느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다시 팩감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질긴 잡초와도 같았다. 매향은 칠성의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도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감내하는 저 사내의 바보 같은 우직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시오. 칠성이라고 했소. 매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칠성은 흙투성이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예, 아씨. 칠성이 맞아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 순박한 미소를 본 순간 매향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며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다친 등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소. 혹시 주변에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는 약초가 있는지 아시오? 잎이 톱니처럼 생기고 줄기에 붉은 점이 있는 풀 말이오.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 그 빗기풀처럼 생긴 거 말이요. 저기 벼랑 끝에 많이 있던디.
그거 독초 아니었어. 라고 되물었고 매향은 고개를 저으며 그걸 지시겨 바르면 상처에 특효요. 하지만 벼랑 끝이라니. 위험하니 관두시오. 라고 말렸다. 하지만 칠성은 관두긴 뭘 관둬유. 사람 살리는 약이라는데 벼랑이 문제 여유라고 대꾸하며 망설임 없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고 매향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가지 마시오. 위험하오라고 소리쳤지만 칠성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칠성은 온몸이 가시덤불에 긁혀 피투성이가 된 채 한 손에는 호랑이 풀 한 줌을 꽉 쥐고 절뚝거리며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씨, 이거 맞아요. 내가 제일 싱싱한 놈들로만 골라왔어. 유칠성이 내민 약초를 받아 든 매향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약초보다 더 엉망진창이 된 칠성의 손과 다리를 보며 더 이상 퉁명스러운 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칠성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지만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감췄다. 아이고 아씨, 천한 놈 몸에 귀한 손 대면 안 돼유. 얼른 약이나 부숴서 바르세요. 칠성의 완강한 태도에 매향은 한숨을 내쉬며 돌멩이로 약초를 지시겨 자신의 등과 칠성의 상처에 나누어 발랐고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는 알싸한 풀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묘한 유대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칠성은 매향이 추울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자신은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면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매향은 잠든 칠성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천하의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내가 사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용기 있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진짜 사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는 없다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바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주를 이용해 반드시 이 비참한 현실을 뒤집어 엎고 보란듯이 살아남겠노라고. 매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고 그것은 더 이상 삶을 포기한 기생의 눈빛이 아니라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여장부의 결기 어린 눈빛이었다. 칠성의 코골이 소리가 동굴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갈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바로 이 초라하고 추운 동굴에서 싹트고 있었다. 동굴 밖으로 새어나오는 희뿌연 연기 사이로 알싸하고도 달콤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칠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 옆에는 매향이 마치 안방마님처럼 단정한 자세로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칠성은 부채질을 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매향의 손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쥐고 있는 까만 숫덩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알 수 없는 그림 같은 기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며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아씨, 그게 당최 무슨 그림이에유 부적이라도 쓰시는 거에. 유칠성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매향은 피식 웃으며 숫덩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글자다. 칠성아, 우리가 채취한 이 자소엽을 어떻게 찌고 말려야 약효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장터 시세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으니 평생 까막 눈으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양반님들이나 하는 신선노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매향은 칠성의 놀란 표정을 읽고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내 비록 지금은 천한 기생의 신세로 전락했으나 한때는 붓을 잡고 시를 읊던 사대부가의 여식이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매향의 고백은 칠성에게 있어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거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아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니까요. 선녀님이 잘못해서 땅에 떨어진 줄 알았지. 기생이라곤 꿈에도 생각 안 했구먼요. 칠성의 꾸밈없는 찬사에 매향의 볼이 옅게 붉어졌고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불 조절이나 잘하거라. 이 자소엽은 구중구포 9번 찌고 9번 말림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약효를 내는 법이다. 내 힘과 내 지식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걸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매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칠성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었으니 칠성은 매향이 그려준 약초 그림을 들고 산을 이 잡듯이 뒤져 귀한 약재들을 캐오고 무거운 돌을 날라 아궁이를 개조하고 절구지를 하는 등 힘쓰는 일을 도맡았으며 매향은 칠성이 가져온 약재를 감별하고 법제 약재를 다듬는 일하며 장부에 기록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머리, 쓰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등짐 가득 풀떼기를 짊어지고 나르는 것을 보며 저 미친놈이 이제는 풀을 뜯어먹고 살 작정인가 보네. 기생년한테 홀려서 아주 그림이님이 상거지가 다 됐어라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칠성의 지게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풀이 아니라 황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약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보름이 지나고 첫 수확물을 가지고 장터로 나가는 날, 매향은 칠성에 해진 옷을 기워주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며 당부했다. 칠성아, 이번에는 마을 장터가 아니라 읍내의 큰 약재상인 천보당으로 가야 한다. 그곳 주인은 눈썰미가 좋아 물건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주인이 너를 무시하거든 주눅 들지 말고 이 서찰을 보여주거라. 매향이 건넨 것은 당나무 껍질을 얇게 펴서 만든 종이에 그녀가 정갈한 필체로 약재의 효능과 법제 과정을 적은 일종의 보증서였다. 칠성은 그 종이를 마치 임금님의 교지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읍내 장터는 시골, 장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적였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갓을 쓴 양반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칠성은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으나 품속에 있는 매향의 서찰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천보당에 문턱을 넘었다. 천보당 주인은 칠성의 남루한 행색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에잉, 아침부터 웬 거지가 들어와 재수 없게 동량은 밖에서나 하시오. 주인의 호통에 점원들이 칠성을 쫓아내려 달려들었지만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동량하러 온 게 아니요. 물건 팔러 왔지. 내 물건 한 번만 봐주시오. 우리 아씨가 정성껏 만든 거란 말이오. 칠성의 기세에 눌린 주인이 멈칫하는 사이 칠성은 지게에서 자소엽 꾸러미를 꺼내 펼쳤고 순간 약재상 안에는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퍼져나가니 주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고 빛깔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것은 구중구포한 자소엽이 아니냐. 색이 이토록 검붉고 윤기가 흐르다니. 궁중에서나 쓰이는 최상품이다. 네, 이놈, 이걸 어디서 훔친 게냐. 주인의 의심에 칠성은 말없이 품에서 매향의 서찰을 꺼내 내밀었고 서찰을 받아 읽어내려가던 주인의 표정은 경악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다시 탐욕으로 시시각각 변해갔다. 필체가 예사롭지 않고 약재를 다루는 식견이 명이 뺨치는구나. 이 물건 내가 몽땅 사겠다. 부르는 게 값이니라. 칠성이 두둑한 엽전 주머니를 차고 쌀 한 가마니와 고기 그리고 매향에게 줄 고운 비단 1001피를 지게에 싣고 돌아왔을 때 동굴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아낙네들과 동네 아이들이 기웃거리고 있었다. 어머, 저게 칠성이 맞아 쌀가마니를 지고 오네. 저 비단 좀 봐. 기생년 주려고 샀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칠성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동굴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던 매향은 칠성의 환한 얼굴과 가득 찬 지게를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칠성이 바닥에 엽전 꾸러미를 쏟아놓으며 아씨, 해냈어유. 주인이 아주 껌뻑 죽던데. 우리 이제 부자 됐어유. 라고 아이처럼 소리치자 매향은 눈시울을 붉히며 칠성의 거친 손을 잡았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칠성아. 이것은 네가 흘린 땀의 대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냄비 가득 흰 쌀밥을 짓고 고깃국을 끓여 배불리 먹었는데 칠성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쌀밥의 단맛에 눈물을 흘렸고 매향은 그런 칠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를 했다. 이 사내를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후로 칠성과 매향의 동업은 날로 번창하여 그들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닌 마을 외곽의 번듯한 기와집을 새내어 살게 되었고, 칠성은 바보 머슴이 아닌 칠성, 상단의 행수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매향은 밖으로 나서지 않고 장막 뒤에서 모든 거래를 지휘했는데, 그녀의 비상한 수완 덕분에 칠성은 헐값에 사들인 황무지를 개간하여 특용 작물을 재배하고 계절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 매석이 아닌 정당한 유통으로 거상을 능가하는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칠성을 쫓아냈던 김진사와 꺽쇠 일당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미 읍내 관아의 포졸들까지 칠성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칠성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주시하는 검은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으니 바로 매향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조대감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조대감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칠성의 뒷조사를 하던 중 칠성의 배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기생 매향이 있으며 그녀가 칠성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흐흐흐. 그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눈을 피해 쥐새끼처럼 살아남아 부를 축적했단 말이지. 게다가 그년이 살아있다니 아주 잘 됐구나. 내 이번에는 그년의 재주는 물론이요, 놈이 모은 재산까지 모조리 삼켜주마. 조대감은 붓을 들어 누군가에게 은밀한 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는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은 매향이 생일 선물로 지어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희죽거리고 있었는데, 아씨 나 폼나유, 이제 좀 양반 같아 보여유 라고 묻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순박하기 그지없었다. 매향은 웃으며 칠성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칠성의 손을 잡은 매향의 손에 불현듯 힘이 들어갔고 그녀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칠성아, 명심하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세상이 다 너를 속여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칠성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매향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물론이죠. 내가 아씨 말고 누굴 믿겠어. 유,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러나 그 맹세가 시험대에 오를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굵은 빗줄기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던 그날 밤, 칠성 상단의 대문이 광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수십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으니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잠결에 놀라 뛰쳐나온 칠성이 채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포졸들의 몽둥이가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네, 이놈 나라에 바칠 공물을 빼돌리고 밀무역을 일삼은 죄 내가 알렸다. 관군을 이끌고 온 포교의 호통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칠성은 자신의 머리통이 깨지는 고통보다 안채에 있을 매향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포졸들을 밀쳐내려 발버둥 쳤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슈. 우리 아씨는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칠성의 괴력에 포졸 두어 명이 나가 떨어졌으나 중과부적으로 결국 그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고, 빗물에 섞여 흐르는 그의 붉은 피가 마당을 적시는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오직 안채 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매향이 뛰쳐나오려 하자 어둠 속에서 조대감이 뱀처럼 스르르 걸어 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죽은 줄 알았던 매향이가 여기 살아 있었구나. 내 너를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괘씸한 것. 조대감의 손짓에 하인들이 매향을 결박하려 했으나 칠성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아씨, 도망쳐요. 제발 도망쳐요. 그 처절한 외침에 매향은 입술을 깨물며 멈칫했으나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조대감을 쏘아보며 잡히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오며 말했다. 내 발로 갈 테니 더러운 손 치우거라. 죄가 있다면 법으로 다스릴 것이지. 이 밤중에 사병을 이끌고 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국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더냐. 관아의 차가운 돌바닥 위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이 꿇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고을 사또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조대감의 거만한 모습이 보였는데 형틀에 묶인 칠성의 몸은 이미 곤장질로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내 이놈 칠성아, 네가 훔친 약재를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그 장부를 어디에 두었는지 실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사또의 신문의 칠성은 입안에 고인 핏물을 우 하고 뱉어내며 껄껄 웃었다. 도둑질은 니들이나 하는 거지. 난 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칠성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한 사또가 다시금 주리를 틀라 명하니 칠성의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신문장에 울려 퍼졌고 칠성은 으아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뒤로 젖혔으나 끝내 굴복의 말은 내뱉지 않았다. 조대감은 칠성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매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매향은 칠성과 달리 포박되지 않은 상태로 한쪽에 서 있었으나 칠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형벌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다. 조대감이 매향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매향아, 내 놈팡이를 살리고 싶으면 네가 가진 재산 문서와 그 비법이 적힌 책자를 내놓거라. 그리고 다시 내 수청을 들겠다고 맹세한다면 저 미련한 놈은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살려보내주마. 매향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피범벅이 되어 기절한 칠성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삼켜야만 했는데 만약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칠성의 희생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두 사람 모두 파멸을 맞이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대감 거래를 하려거든 적어도 판도는 보여주셔야지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장부를 가져올 테니 그때까지만 저 사람의 목숨을 붙여두시오. 조대감은 매향의 제안에 흡족한 듯 껄껄 웃으며 승낙했고 칠성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쓰러진 칠성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매향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아씨, 밥은 먹었어요. 추울 텐데 라는 그의 쉰 목소리는 감옥을 지키던 늙은 옥졸의 마음마저 짠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매향은 그 시각 도망칠 준비도 조대감에게 바칠 장부를 챙길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으니 그녀는 칠성 상단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짊어지고 어둠 속을 뚫고 은밀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조대감의 집사로 일하다가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난 조대감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김노인의 초가집이었다. 매향은 김노인 앞에 엽전 꾸러미를 쏟아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조대감이 착복한 곡물, 장부의 사본, 그리고 그가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양민들의 고혈을 빤 증거를 내게 파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매향의 결연한 눈빛과 눈앞의 거금을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첩 하나를 꺼내주었다. 그것은 조대감의 목줄을 퉁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은 장부였다. 매향은 장부를 품에 안고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보며 그녀는 칠성의 이름을 되뇌었다. 조금만 참아다오 칠성아. 내 반드시 너를 구하고 우리를 짓밟은 저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다음날 아침 관아마당에는 칠성의 공개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은 형틀에 묶여 다 죽어가는 칠성을 보며 혀를 차거나 안타까워했고 개 중에는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바람잡이들이 저놈이 나라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었다. 사또가 높은 관좌에 앉아 판결문을 낭독하려던 찰나 군중을 가르고 하얀 소복을 입은 매향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으니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와도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잠깐 멈추시오. 이 재판은 조작되었습니다. 매향의 외침에 사또는 당황하며 내년이 감히 신성한 재판장에 끼어들어 여봐라 전연을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매향은 품에서 김 노인에게 받은 장부와 상소문을 높이 쳐들며 더욱 크게 외쳤다. 여기 조대감이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공물을 가로챈 진짜 장부가 있어. 칠성이는 그저 힘없는 머슴일 뿐. 진짜 도둑은 저기 앉아있는 조대감과 사또 바로 당신들입니다. 매향의 폭로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저 미친년이 어디서 가짜 장부를 들고 와서 당장 전연의 입을 찢어라. 포졸들이 매향에게 달려들려 할 때 군중 속에서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남루한 삿갓을 쓴 선비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며 관할을 포위하자 사태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사또와 조대감은 털썩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었고 칠성은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암행어사는 매향에게서 장부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핀 뒤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조대감과 사또는 공무를 횡령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한 죄가 명백하다. 당장 저들을 포박하여 하옥하라.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조대감과 사또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고 암행어사의 명으로 칠성의 결박이 풀리자 매향은 한 걸음에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칠성을 끌어안았다. 칠성아 살았다. 이제 살았어. 매향의 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칠성은 감각이 없는 손을 들어 매향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씨, 나 안 죽었어요. 내가 지켰어요. 아씨가 준 그 돈 주머니 뺏기지 않으려고 똥통에 숨겼다니까요. 칠성의 엉뚱한 말에 매향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에 있던 백성들도 칠성의 미련스러울 정도의 우직함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칠성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니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는 매향의 품속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매향은 비명을 지르며 의원을 불렀다. 피로 물든 관아마당, 승리의 기쁨과 생사의 갈림길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칠성과 매향의 운명은 가장 극적인 정점을 찍고 있었다. 악은 처단되었으나 그 대가로 칠성이 치러야 했던 고통은 너무나 컸기에 매향은 정신을 잃어가는 칠성을 안고 오열하며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만은 살려내겠노라고.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매화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칠성은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조용히 술을 놓고 있는 매향의 단아한 옆모습이었다. 칠성은 자신이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볼을 꼬집어 보았고 아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옥 같은 관아의 고문과 죽음에 문턱을 넘어 다시금 이승의 봄을 맞이했음을 실감했다. 매향은 칠성의 인기척에 놀라 수트를 내려놓고 달려와 그의 이마를 짚으며 울먹였으니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느냐. 라는 그녀의 타박 섞인 걱정에는 지난 계절 내내 그를 간호하며 흘린 눈물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칠성은 멋쩍게 웃으며 투박한 손으로 매향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는데 그의 손바닥에는 고문의 흔적인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매향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씨,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칠성의 첫마디가 고작 밥 타령이라는 사실에 매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를 녹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조대감과 사또가 압송되어 한양으로 끌려간 뒤 고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암행어사의 보고로 매향의 가문에 씌워졌던 영모의 누명은 벗겨졌고 칠성은 탐관오리의 비리를 고발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의를 지킨 의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으니 예전에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바보 칠성이라고 놀려대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칠성 행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아부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칠성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으스대지 않고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순박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핍박했던 꺽쇠와 하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 때 그들에게 쌀가마니를 나누어주며
먹고 살기 힘들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뭘 그리 떠느냐. 가서 처자식이나 배불리 먹여라라고 용서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칠성의 인품과 매향의 탁월한 상술이 합쳐지자 칠성 상단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이제는 고을을 넘어 인근 삼도 산더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상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칠성 상단의 안주인이 된 매향은 칠성을 불러 비단 옷을 입히며 퇴근했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제발 점잖게 좀 행동하거라. 옷고름은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 말고 의젓하게 걸어야 한다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칠성은 불편한 듯 목깃을 잡아당기며 투덜거렸다. 아이고 아씨, 나는 그냥 무명옷이 편한디. 이 비단 옷은 까끌까끌해서 영 성가셔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 예유. 칠성의 물음에 매향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 대신 칠성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이끌었다. 마당에는 조촐하지만 정갈한 초래청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원앙 한 쌍과 붉은 대추, 밤이 놓인 상이 마련되어 있었으니 칠성은 그제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칠성과 매향의 혼례식이었다. 화려한 하객도 시끄러운 풍물패도 없는 오직 두 사람과 하늘만이 증인이 되는 소박한 혼례였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왕실의 혼례보다도 깊고 무거웠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모관대를 쓰고 매향과 마주 섰는데 연지 곤지를 찍고 화롯을 입은 매향의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힐끔거렸다. 아씨, 아니 부인, 이거 진짜 꿈 아니죠?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진짜로 아씨랑 혼인하는 거 맞죠? 칠성의 멍청한 질문에 매향은 고개를 들고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바보야. 꿈이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을 구했고 내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무엇보다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낭군이다. 그러니 평생 나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백년해로를 맹세했고 합한 줄을 나누어 마시는 순간 칠성의 눈에서는 기어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술잔을 적셨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겪어온 서름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라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칠성 상단은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상단 중 하나가 되었고 칠성과 매향스라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집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언덕 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던 칠성은 문득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10수년 전 그가 매향을 구하기 위해 조대감에게 던졌던 바로 그 엽전 주머니와 똑같은 모양의 주머니였다. 매향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서며 물었다. 그 낡은 주머니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제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그깟 빈 주머니가 무엇이 그리 소중합니까? 칠성은 허허 웃으며 주머니를 들어 저녁 해에 비추어 보았다. 부인이 주머니는 빈 주머니가 아니어유. 그때 내가 그 엽전들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좀생이로 살았을 것이고 땅 한마지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부인 같은 귀한 사람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칠성은 매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나보고 전 재산을 날린 바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돈으로 천하를 샀어요. 부인이 바로 나의 천하이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우주니까요. 그러니 이 주머니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장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보물단지인 셈이죠. 매향은 칠성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은 정말 못 말리는 바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보 말입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멀리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바보, 머슴, 칠성. 그는 비록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고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이치를 몸소 실천한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가 던진 것은 단순한 엽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무는 돌팔매였으며 그로 인해 그는 사랑과 명예 그리고 행복이라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얻게 된 것이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칠성의 너털 웃음소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회자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바보 칠성이 얻은 천하의 이야기였다.